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이신 이광백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교역도 하고 있고 사람의 이동도 잦은데요. 자, 그런데 최근 중국 세관이요.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의 짐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단동세관에서 3월 초부터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개인 짐들이 있습니다. 예. 이 검사 강도를 대폭 높였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밥솥이라든가 노트콤 또 소형 TV 이런 전자제품도 예. 한 사람당 2개씩 정도는 들고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모든 전자제품을 들여올 수 없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미처 모르고 전자제품 이제 들고 귀국하려던 일부 북한 노동자들 세관에 압수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남아 있는 지인들에게 급하게 짐을 맡긴 후에 귀국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전기솥 같은 생활에서 쓰이는 용품들까지 지금 막고 있다는 건데 네네. 중국 세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세관을 예.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강화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지난해 강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짐, 통관 검사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몇 개씩 들고 오고 그랬던 건데 저 중국 세관이 짐 검사를 강화한 것은 일단 겉보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397호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품들 중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이행하려는 조치로 겉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이 조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한 건 아니고 비교적 느슨하게 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을 강화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뭔가 심기가 복잡해진 걸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중국과의 북한과의 껄끄러워진 관계, 이게 일단 배경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는데 거의 군사동맹 수준 비슷하게 관계를 강화해버린 것이죠. 중국 정부가 근데 이 조약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예 내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것을 보는 이 중국의 입장이 약간은 좀 경계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 이런 걸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소 까다롭게 북한과 그 무역할 때 또는 통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강해지고 또 조금 강해지고 조금 강해지고 그러더니 급기야 올해 3월에는 아예 못 들고 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아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가 가까워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자체도 이것 때문에 소원해졌다고 해도 이게 몇 년 전부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 북중 관계가 좀 회복될 수도 있겠다, 전쟁도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또 여전히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곧 평화협정 하겠다, 이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제 사실 전쟁 때문에 가까워진 거니까 끝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조금 북한이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이게 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여전히 이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지금 다가올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약간 분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중국 경제도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15%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더 악화될 것 같고 중국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좀 풀어가지고 이 악화된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중국 정부에게 지금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난 3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슬쩍 했어요. 이 말은 이미 아마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1월부터 사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에서는 이 두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상회담 하러 이제 시진핑이 미국에 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서로 주고받을 게 필요하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뭔가 미국을 위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 강화하는 것은 아마 그런 성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조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유엔이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유엔이 만든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지금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그 결의안의 제재 품목들은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크게 7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뭐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기 및 군사물자입니다. 뭐 당연히 탱크,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 이렇게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 뭐 기술들도 뭐 다 안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 무기들인데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운반 수단 뭐 거기 또 그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부품들 다 역시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무기 제작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품목들이 이제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고강도 금속 같은 거 이게 원래는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무기로도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전자기기 아마 밥솥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밥솥은 원래 굳이 뭐 안 막아도 되는데 일단 뭐 요즘 밥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기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전자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화학물질 등 이런 거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재료 기술들 이렇게 이중 용도 품목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 무력 때문에 사실 대북 제재가 있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제재 품목들인데요. 이 외에도 아까 7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더 뭐가 있나요? 자, 세 번째가 재밌는데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라면 고급 명품? 술, 양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위스키라든가 이런 술, 포도주, 보석류 안 됩니다. 명품 의류. 그러니까 김주애가 TV 방송에 가끔 등장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때 보면 명품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디오르 이런 거. 김주애 같은 경우는 외국 명품 의류를 입고 나오던데 이거 수출 안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고급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벤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북한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들이고요. 스포츠 장비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명품 시계, 벤츠, 리무진 그래서 다 지금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0년 중반에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려던 고급 요트 같은 경우 이거 스포츠 장비라고 그래서 이거 김정은 위원장의 스포츠 그 위락 뭐 상품이다 해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실제로 안 들여보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치품도 금지 품목입니다. 그럼 사치품은 왜 굳이 못 들어가게 막을까요? 그래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유엔에서는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치품의 용도가 2가지 용도다. 첫 번째, 사치품을 불법으로 팔아서 외화를 벌고 이 돈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유엔이 첫 번째 사치품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치품을 간부들에게 제공해서 간부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래서 정권 유지 수단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치품 수출을 막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유엔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도 사치품을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정부 압박, 나라의 돈을 무기로 만들거나 또는 최고 지도자 및 간부들의 호화 생활
이런 것에 나라의 돈을 쓰지 말라. 그런 돈 네. 주민이 먹고 사는데 쓰라. 이렇게 국제사회가 압박하기 위해서 네. 사치품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치품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가지 이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번째가 석유 및 정제유입니다. 원유 및 정제유. 정제유라는 것은 이제 주로는 이렇게 뭐 휘발유라든가 예. 경유라든가 이제 석유로 이렇게 걸러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름들이겠죠. 이런 것들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완전히 막지는 않고 있어요. 결의안 유엔 결의안 2397호에 보면 연간 원유는 400만 배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정제유는 50만 배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수출해도 되지만 그 이상 수출하는 것은 국제사회 유엔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군사 훈련이라든가 네. 이런 데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산업 기계나 금속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광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 철강 이런 것도 지금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목이라든가 네. 레일, 패드, 그다음에 일부 철강 품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6번째는 배,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나 비행기가 들어가는 거 안 되고요. 심지어는 중고 배나 항공기 제공하는 것도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기타 금지 품목으로 해서 이건 좀 그러니까 식용품, 네. 농산품, 목재, 전자기기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북한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런 것들을 해외에 팔아서 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제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품목을 북한이 수출하려고 할 때 수입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수입 금지 품목 같은 경우도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각국은 서로 내 거를 더 많이 팔고 사기 위해서 그런 협정까지 체결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다 안 되면 북한이 무역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024년에 북중 무역 규모를 중국 세관 총서가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북중 사이의 무역 규모, 수출, 수입 규모 다 포함해서 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23년에 네. 23억 달러였는데 오히려 1년 사이에 조금 더 줄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예. 국경 뭐 제재라든가 봉쇄 이런 게 많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입과 수출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은 오히려 23년보다 24년에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런 거예요. 뭐 참고로 중국에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이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네. 한 3억 2천만 달러 수출해서 벌어들였습니다. 수입은 그럼 얼마를 했느냐? 18억 8천만 달러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자, 수입은 18억 달러가 넘는데 벌어들인 돈은 3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억 6천 달러가 적자예요. 거의 이게 4억이면 빚이죠, 빚. 했네요. 네. 네. 물론 뭐 이거 말고 이건 공식 통계니까요. 네. 비공식 무역도 할 겁니다. 그 얼마 정도 비공식 무역을 하는지는 뭐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15억 달러를 메꾸기 위해서 노동자를 파견한다거나 심지어는 러시아 전쟁에 군인들을 파견해서 네. 이 부족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북 제재가 너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중국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북한의 경제 발전, 나아가 인민생활 향상에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면 어떤 노력을 북한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유엔이 경제 제재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이른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있는 핵은 뭐 조금씩 줄여나가고 새로운 핵은 아예 개발하지 말자. 네. 이게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 하나의 규칙이나 법이 돼버렸는데 북한은 이제 이것을 어기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풀려면 그러니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겠죠. 답은 하나밖에 핵 개발을 중단한다면 예. 당연히 즉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풀고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불법 무기를 팔거나
마약을 팔거나 군인 목숨 또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팔아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도대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어느 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김정은 정부는 핵 포기 이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핵 포기 경제 발전 노선을 과감히 결단해야 될 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워야겠다. 그럼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면 선군 시대를 끝내고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스스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인민을 위한 인민 경제 향상을 위한 노선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핵이라는 걸 놔야 주민들, 인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북한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이제라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강화된 단둥 세관 검사 동향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광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